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 어밀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출판사에서 출간한 버지니아 울프 전집 13권 중에 제10권 버지니아 울프 단편소설 전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단편소설 전집은 한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에서 옮겼는데요. 여러 명의 옮기니가 함께 옮긴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17년 이전에 초기 작품 6작품 중에 첫 번째 작품인 필리스와 로자먼드를 읽어보겠습니다. 필리스와 로자먼드, 옮기니 서지문. 사람들이 인물들의 속마음과 거차림의 초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이 호기심 많은 시대에 기술적이지는 못하지만 진실되게 그린 정직한 윤곽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일어난 일을 자세히 기록해 놓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그 기록을 글로브 극장의 수위나 1568년 3월 18일 토요일에 하이드 파크 문지기였던 사람이 남긴 일기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길 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어오는 초상화들의 대부분이 무대를 뽐내며 활보하는 남자들의 것이니만큼 그늘에 다닥다닥 모여있는 여자들 중에 하나를 모델 삼아 그린 초상화도 값어치가 없지 않으리라고 본다. 사실 역사나 전기를 공부해온 온전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그늘 속의 인물들이 꼭두각시 극에서 줄을 조작하는 연출가의 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줄을 당기는 손은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물론 우리의 순진한 눈은 여러 세기 동안 그 꼭두각시들이 저절로 춤을 추고 제 마음대로 걷는다고 믿어왔고 근자에 와서 작가와 역사가들이 무대 뒤 그늘에 떼지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기 시작했지만 아직 우리는 무대 위의 인물들을 조종하는 줄이 얼마나 많은지 주인공들의 춤이 얼마나 전적으로 어둠 속에서 휘감고 젖는 손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겨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 서론은 그러니까 우리를 출발점으로 되돌려준다. 우리는 이제부터 아주 면밀히 이 시점 1906년 6월 20일에 현존하는 한 작은 그룹의 인물들을 주목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설명하는 이유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향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유하고 체면이 있고 공직에 있는 부모를 둔 젊은 여성들은 사실 아주 흔하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문제에 부딪힐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찾아내는 해답 또한 그리 다양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집은 딸이 5이다. 모두 딸이라고 그들은 서글프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일생 동안 이 근원적 과오 때문에 부모를 매우 안쓰러워했다. 이 5 딸들은 두 진영으로 분리되었다. 아주 다른 유형의 자매 둘씩, 그리고 막내는 두 성형의 언니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다. 두 딸은 선천적으로 아주 건장하고 투쟁적인 기질을 타고났고 정치 경제니 사회 문제니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성공적인 답을 찾았으며 그런 일을 즐겨했다. 한편 다른 두 딸은 세심하고 가정적이고 좀 더 밝고 여린 성격을 타고났다. 이 두 딸은 당시 가정적인 딸이라고 불린 그런 종류의 딸이었다. 그 둘의 언니들은 지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대학에 가서 우등생이 되고 교수들과 결혼하는 그런 유형이었다. 이들의 일생은 남자들의 일생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막내딸은 언니들보다 성격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22살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찰해보고자 하는 젊은 여성의 개성적 면모를 개발할 겨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가정적인 딸들인 필리스와 로자몬드에게는 우리가 탐시해볼 흥미로운 점이 매우 많다. 세부적인 관찰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개의 기본적인 사실을 짚어야겠다. 필리스는 28살이고 로자몬드는 24살이다. 외모는 둘 다 예쁘고 볼에 화색이 돌며 명랑하다. 세밀하게 뜯어본다면 미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옷 매무새와 몸가짐이 그들을 예뻐 보이게 했다. 그들은 응접실에서 살도록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였다. 즉, 그들은 마치 비단 옷을 입고 태어나서 일생 동안 터키 용단보다 거친 바닥을 밟아본 일이 없고 안락 의자나 소파보다 딱딱한 곳에 몸을 기대본 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말이다. 그들이 성장을 한 신사숙녀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상인이 증권거래소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나 변호사가 법정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광경이었다. 그들의 모든 동작과 말이 응접실이 그들의 타고난 활동 무대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분명히 응접실에서 어릴 적부터 훈련받아온 특기를 펼쳤다. 어쩌면 그들은 응접실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의 밥값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비유가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우긴다면 매우 부당한 것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비유는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비유가 왜 합당하지 못하고 어떤 점에서 합당하지 않은가를 알아내려면 시간과 공력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러려면 관찰자는 이 젊은 숙녀들의 집으로 따라가서 그들이 침실에서 촛불을 켜놓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잠에서 깰 때 그들 곁에 있어야 하고 하루 종일 그들과 같이 다녀야 한다. 이러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계속하고 나서야 저녁에 사교적 모임에서 받은 인상이 어느 정도나 정확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사용한 비유를 계속 활용해서 말하자면 응접실에서의 광경은 그들이 즐기며 노는 장면이 아니고 그들이 일하는 장면이다. 이 사실은 그들이 집으로 향하는 마차 속에서 나누는 말을 들어보면 명백해진다. 윌리엄 히버트 경의 부인은 사교장에서의 매너에 대한 엄격한 비평가다. 그들은 사교장에서 자기 딸들의 외모와 언행과 처신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적절한 사람들의 그들 곁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적절한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는지를 눈여겨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대체로 좋은 인상을 남겼는가를 관찰했다. 지극히 세밀하고도 다면적인 그녀의 관찰을 들어보면 사교를 주업으로 하는 그녀 같은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2시간의 사교 모임은 지극히 미묘하고도 복잡한 업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매우 중요한 것이 걸려있는 듯하다. 어머니가 칭찬을 하건 비난을 하건 가혹한 꾸지람을 하건 딸들은 온순하게 대답했고 변명이나 항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마침내 이 거대하고 흉측한 저택의 꼭대기에 있는 그들이 같이 쓰는 자그만 방에 둘이만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지개를 켜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대화에 그리 배울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화는 사업가들의 사업 논의와 마찬가지로 그날의 손익을 따져보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의 손익계산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계산이었다. 조금 전 야회에서 그들은 책과 연극과 회화에 대해서
마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듯이,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파티의 유일한 효용이라는 듯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관찰자는 그들이 교양의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나누는 어여쁘지 않은 대화에서 매우 진지할 뿐 아니라 결코 추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자매는 서로에게 애정이 깊었다. 둘 사이의 애정은 전혀 감상적이지 않은 일종의 비밀 결사 형태를 띠었다. 그들은 공통된 희망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가식이 없는 감정이었고, 비록 겉으로는 삭막해 보여도 매우 깊은 감정이었다. 그리고 동생의 언니를 향한 감정에는 어떤 기사도적인 요소마저 있었다. 언니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약하니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언니에게 주어야 한다고 동생은 생각했다. 그리고 언니 필리스가 동생 로자먼드의 양보를 받아들이는 고마운 심정에는 조금 서글픈 무엇이 있었다. 밤이 깊었고 두 자매는 얼굴의 혈색을 위해서 촛불을 끄고 잠을 자야 한다고 사무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일찌감치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두 자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조금 더 자고 싶었다. 그러나 로자먼드가 뛰쳐 일어나서 필리스를 흔들어 깨웠다. 필리스, 아침 식사에 늦겠어. 이 경고가 상당히 힘있는 경고였던지 필리스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조용히 옷을 입기 시작했다. 급한 동작이었지만 손을 아주 민첩하게 놀려서 정성스럽게 옷을 입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두 자매는 서로의 맵시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들이 식당에 들어설 때 시계가 9시를 쳤다. 아버지는 이미 식당에 와 있었고 그들이 들어서자 의무적으로 키스를 했다. 그리고 커피를 달라고 컵을 내밀었고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고 그러고는 사라져버렸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아침 식사를 했고 딸들은 아침을 먹은 뒤 어머니 방으로 가서 그날의 일과를 받아와야 했다. 딸 하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편지를 썼고 다른 딸은 요리사에게 점심과 저녁 준비에 대해 지시했다. 11시에는 잠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6살 난 막내 동생 도리스가 대헌장에 대해 불어로 글짓기를 하고 있는 학습실로 갔다. 막내 동생은 방해가 된다고 불평했으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 말고는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 여기 있을 수밖에 더 있니? 로자먼드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아도 돼. 필리스가 말했다. 그러나 이 말들은 가시돋친 말이 아니었고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사일 뿐이었다. 그래도 막내 동생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필리스는 아나톨 프랑스의 저서를 하나 집어들었고 로자먼드는 웰터 페이터의 그리스 문화 연구를 펼쳤다. 그리고 잠시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러나 하녀 하나가 숨가쁘게 노크를 하고 마님께서 아가씨들을 응접실에서 보자십니다. 라고 전하였다. 그들은 신음소리를 냈다. 로자먼드는 자기 혼자 가보겠다고 했지만 필리스는 아니라고, 그들은 둘 다 재물이라고 했다. 무슨 일을 시키려는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그들은 시무룩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히버트경의 부인은 그들을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 이제야 오는구나. 어머니가 소리쳤다. 너희 아버지가 미들턴 씨와 토마스 카르경을 점심에 초대했다고 전가를 보내왔다. 이런 성가실 때가 있니? 갑자기 그 사람들을 왜 초대했는지 점심거리도 없는데. 필리스, 너 꽃도 꽂아놓지 않았구나. 로자먼드, 너는 내 자주색 옷에 깨끗한 목가리개를 꿰매줘야겠다.
아니 정말 남자들은 왜 그리 집안 생각을 못하는지. 딸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을 듣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 그들은 대개 속으로 아버지 편을 들었지만 소리내서 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각자 지시받은 일을 하러 갔다. 필리스는 나가서 꽃을 사고 점심 식탁에 추가할 한 가지 요리 재료를 샀다. 로자먼드는 바느질감을 들고 앉았다. 일을 마치고서 점심때까지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모자랐다. 그러나 그들은 1시 30분 정각에 화색이 만면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과시적으로 장식된 응접실로 들어섰다. 미들턴 씨는 히버트 경의 비서였는데 약간의 지위와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딸들의 신랑감으로 집에 드나들게 해도 좋다고 히버트 경 부인이 판정을 내린 청년이었다. 토머스 경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관리 중 한 사람으로 육중하고 통풍을 앓는 사람인데 식사 초대 손님으로는 버젓한 인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점심 식사 중에 어른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진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필리스와 미들턴 씨 간에는 약간의 활기가 있는 대화가 오갔다. 로자먼드는 언제나처럼 거기 말없이 앉아서 형부가 될지도 모르는 그 청년의 됨됨이에 대해서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해낸 이론에 견주어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검증했다. 미들턴 씨가 언니의 몫이라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어서 그녀는 그들 사이에 개입하지 않았다. 로자먼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토마스 경이 1860년대에 인도에서 겪은 일화들을 말하는 동안 그녀가 아주 심오한 계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녀가 속으로 꼬마 미들턴이라고 부르는 이 남자는 과히 나쁘지 않은 신랑감이기는 했다. 그는 머리도 좋았고 효자였고 그리고 충직한 남편이 될 것이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관직에도 출세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예리한 심리적 관찰력은 또한 그가 편협하고 그녀가 생각하는 의미의 상상력이나 지성은 전적으로 결여된 인물이어서 그녀가 알고 있는 언니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키 작은 사나이를 인정하기는 해도 결코 사랑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과연 언니가 그와 결혼을 할까? 토마스 경의 회고담이 마요 경에 살해당한 대목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입으로는 아니 그럴 수가 하면서 토머스 경의 이야기에 경악을 표하면서 눈으로는 언니에게 나는 확신이 안 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었다. 만약 로자먼드가 고개를 끄덕여 보였더라면 필리스는 이미 많은 여성들이 구혼자들에게서 청혼을 유도해낸 그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로자먼드는 아직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다만 그를 아직 떼버리지는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와 손님들은 점심 식사 후 곧 떠났고 히버트 경 부인은 침대에 누워 쉬려고 응접실에서 나갈 채비를 했다. 그러나 나가기 전에 그녀는 필리스를 불러 세웠다. 그래 얘 점심은 잘 먹었니? 미들턴 씨가 상냥하게 굴던 어느 때보다도 정다운 어조로 말했다. 그러고는 딸의 볼을 어루만지며 예리하게 눈을 들여다보았다. 필리스는 왠지 좀 심술이 나서 내키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통 관심이 가지를 않아요. 히버트 경 부인이 안색이 획 달라졌다. 조금 전에는 그녀가 박애주의적인 동기에서 쥐를 데리고 논 인자한 고양이 역을 했다면 이제는 아주 본색을 드러낸 고양이였다. 마냥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그리고 너 좋을 대로만 하지만 말고 딴 사람도 좀 생각해.
어머니가 욕설을 내뱉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불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횡하니 나가버렸고 딸들은 의미심장하게 입술을 삐죽거리며 서로 마주 앉았다.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필리스는 맥없이 웃었다. 이제 좀 쉬자. 어머니가 4시까지는 우리를 안 부를 테니까. 그들은 학습실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곳은 비어 있었다. 그들은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필리스는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고 로자먼드는 박하사탕을 빨아먹었다. 마치 그것들이 생각의 촉진제나 되는 듯이. 자, 그러니 어쩌니. 지금은 6월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7월까지 말미를 줄 텐데. 그리고 꼬마 미들턴 아저씨 말고는 다른 혼처는 없고. 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불쌍한 언니. 뭐 미들턴도 나쁜 혼처는 아니잖아. 단정하고 술도 안 마시고 충직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모범 부부가 될 거야. 너 다비셔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야 해. 좀 더 기다리면 그보다 나은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로자먼드는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들이란 히버트 경과 부인, 그들의 부모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어제 나한테 결혼을 안 하면 뭘 하겠느냐고 물었는데 난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없지. 결혼하도록 교육받았을 뿐인데. 넌 뭔가 나은 일을 할 수도 있었잖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겠지만. 난 결혼이 최상이라고 생각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래, 달갑지도 않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고약해. 그렇지만 현실은 피할 수가 없잖아. 미들턴 씨가 오늘의 현실이야. 로자먼드가 핵심을 요약해서 말했다. 언니, 그 사람 마음에 들어? 전혀. 그와 결혼할 수 있어? 엄마가 시키면 해야지. 결혼도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지. 너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니? 필리스가 물었다. 필리스는 로자먼드의 충고에 따라서 남자의 청혼을 수락하기도 거절하기도 했을 것이다. 아주 예리하고 유능한 두뇌를 가진 로자먼드는 인간성을 관찰하는 것밖에는 자신의 지성을 단련할 방편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꿰뚫어 보는 데 능했고 그 관찰은 사심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판단은 신뢰할 만했다. 그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도덕성도 우수하고 지능도 괜찮고 출세도 할 거고 상상력이나 낭만 같은 것은 손톱만큼도 없지만 언니에게 부당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아주 모범적인 부부가 될 거라는 말이지? 어머니 아버지 같이?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다음 고혼자가 나타날 때까지 1년 이상 더 노예 생활을 할 가치가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다음에 나타날 고혼자는 과연 누굴까? 심프슨? 로저스? 레스터? 동생이 한 사람씩 거명할 때마다 필리스는 얼굴을 찡그렸다. 결론은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동안 체면을 유지하는 거야. 아,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즐기기로 해. 로자먼드,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10번도 더 결혼했을 거야. 그랬다면 이혼법정에 섰겠지. 아니, 체면이 두려워서 이혼법정에는 못 서. 네가 옆에 없었으면 나는 쓰러져. 그럼 이제부터 내 문제를 생각해보자. 내 문제는 미뤄도 돼. 로자먼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두 젊은 여성은 친구들의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분석은 예리했지만 악의는 없었고 동정적이었다. 어쨌든 그들의 대화에서 2가지 점은 특기할 만했다. 첫째, 그들이 지성을 지극히 경외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지성이 제일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 둘째,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추측하거나 누가 애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추측하는 경우에 비록 당사자가 매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쪽이 아니고 불행을 당한 사람을 동정하는 쪽이었다는 것. 4시가 되자 그들은 어머니 히버트 경부인과 함께 사교적인 방문을 나갔다. 이 방문은 아주 엄숙하게 마차를 달려 그들이 저녁 초대를 받았던 집들과 초대받기를 바라는 집들을 하나씩 방문해서 하인의 손에 그들의 명함을 쥐어주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어떤 집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정확히 15분간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하이드파크를 천천히 가로질러서 그 시간에 아킬레스 동상을 돌아나가는 밝은색 마차의 대열에 끼었다. 히버트 경 부인은 영구불면의 미소를 얼굴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6시경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히버트 경이 이미 귀가해서 좀 나이 지긋한 친척 한 사람과 그의 부인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었다. 그 친척들은 그리 깍듯이 예우를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히버트 경 부인은 잠시 침대에서 휴식하기 위해서 자기 방으로 갔고, 필리스와 로자먼드는 응접실에서 그 친척들에게 아들이 잘 있는가, 소녀는 홍역에서 나았는가 등의 질문을 하며 대화 상대를 해주어야 했다. 우리 8시에 만찬 장소로 출발해야 하는 걸 잊지 말아요. 히버트 경 부인은 방을 나가기 전에 남편에게 말했다. 필리스는 부모와 함께 만찬에 참석했다. 그 만찬은 저명한 판사가 베푸는 것이었고, 그녀는 어느 점잖은 K씨의 말 상대가 되어야 했다. 그는 그녀의 신랑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의 주의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여성적 매력을 풍기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필리스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주제를 갖고 나이 지긋한 지성인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한 모금의 맑은 냉수처럼 신선하다고 느꼈다. 그는 이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녀에게 사실들만을 말해주었고, 그녀는 이 세상에 그녀의 생과 무관한 확실한 실체를 가진 일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기뻤다. 그 집을 떠날 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트리스트람네 집에서 로자먼드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히버트 경 부인은 입 가장자리를 말아올리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그러렴 하고 말했다. 그녀는 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못 가게 하고 싶은 것 같았으나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냥 인상만 한번 썼을 뿐이다. 그래서 필리스는 혼자서 트리스트람 자매가 사는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시내의 서민 주거 지역으로 갔다. 그녀가 트리스트람 자매에게서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사는 동네였다. 자기 부모가 사는 벨그레비아와 사우스 켄싱턴의 치장 벽토로 전면 장식을 한 나무랄 데 없는 저택들은 자신들의 운명의 표상과 같았다. 그 주변 인생들의 근엄한 추함과 조화되기 위해서 추한 틀에 맞게 성장하는 인생의 표상같이. 그러나 여기 블룸즈베리에서 저 무성한 나무의 그늘 아래 산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녀는 그녀가 탄 택시가 조용한 큰 광장을 지날 때 손을 저으면서 생각했다. 거기에는 공간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스트랜드의 아우성과 찬란함 속에 그녀들의 저택의 치장벽토 앞면 장식과 육중한 기둥들이 그로부터 그녀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현실이 실제하는 것 같았다. 택시는 어느 불 켜진 창문 앞에 멈춰섰고, 여름밤이라서 그 창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방 안의 대화가 생기 있게 창을 통해 길 위까지 넘쳐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의 박동에 참여하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만찬에서 돌아오는 자기의 옷차림이 롬니의 초상화에 나오는 귀부인의 차림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담배 연기 자욱한 방 안에는 사람들이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고,
스포츠 재킷을 입은 주인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목을 빼고 그녀를 보며 무슨 야유라도 하려는 듯이 입을 쫑긋했다. 필리스의 흰 비단 드레스와 앵두색 리본이 그녀를 그 방에서 이색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느끼면서 아주 조용히 앉았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화에 끼어들 틈을 마련해 주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좀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거기 모인 10여 명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화제는 그때 전시되었던 어떤 미술 작품에 관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미술품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대화에 참여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녀도 그 전시회를 보았지만 자신의 진부한 소감이 그 방 안 사람들의 분석과 비평에 도저히 맞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방에서는 그녀의 여성적인 우아함이 지성의 모자람을 커버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토론은 진지하고 열띠였고 토론자들은 어느 누구도 비논리적인 덫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그래서 필리스는 마치 양날개를 묶인 새처럼 그냥 앉아서 관람했고 어떤 무도회나 연극에서보다 더 진정으로 그리고 예리하게 이질감을 의식했다. 그녀는 속으로 양다리를 걸치다가 도랑에 빠졌다는 속담이 바로 자신의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 씁쓸하게 생각하면서 정신을 잘 차리고 머리를 써서 오가는 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로자먼드가 방의 건너편에서 자기도 같은 공경에 처해 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마침내 토론하던 그룹이 흩어졌고 화제는 좀 더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전에 화제가 논쟁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제 화제가 좀 더 일반적인 것이 되었지만 비록 사소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때도 그들은 평범한 것에는 경멸적이었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표현했다. 그러나 대화는 재미있었고 로자몬드는 화제의 대상이 된 어떤 인물을 논하는데 상당히 적절한 고찰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가장 예리한 통찰도 더 깊은 탐색을 위한 출발점이 될 뿐이고 결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웠다. 뿐만 아니라 히버트가의 영양들은 그들의 교육이 얼마나 그들의 머리를 굳어지게 했나를 발견하고 놀랐고 조금 낙담했다. 필리스는 트리스담 자매가 기독교를 야유한 가벼운 농담을 하고 마치 종교라는 것이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재미있어 한 것을 본능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다음 순간 자신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다. 히버트 양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전공 분야인 결혼이 성립되는 과정을 논하는 좌증의 태도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기본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리라고 생각했다. 뛰어난 미모에 장래가 촉망되는 화가인 트리스타람 양은 그녀의 신랑감으로 추측되는 어떤 젊은 남성과 결혼에 대해 논의했다. 그 두 사람이 사랑과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이론을 피력하는 태도는 결혼이라는 문제를 전혀 새로운 놀라운 시각에서 검토하게 했다. 그것은 두 젊은 여성을 이제까지 그들이 보고 들은 어떤 것보다 매혹시켰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한 모든 면모와 관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견해들은 새로울 뿐 아니라 참된 시각이었다. 나는 아직 결혼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청혼을 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가 궁금해. 트리스트람 자매 중 동생이 솔직하고 궁리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필리스와 로자먼드는 좌중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경험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이한 새로운 시각을 채택할 수가 없었고 어쨌든 그들의 경험은
이들의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사랑이란 필리스와 로자먼드에게는 정해진 타산적인 언행의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무도회장이나 꽃향기 가득한 온실이나 의미심장한 눈길이나 부채의 펄럭임이나 더듬거리는 암시적인 말 속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대낮에 햇볕에 노출된 건장하고 꾸밈없는 것으로서 누구나 마음대로 한 조각 떼어내서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벌거벗은 견고한 실체였다. 필리스와 로자먼드는 만약에 그들에게 마음대로 사랑할 자유가 주어진다 해도 이런 식의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젊은이다운 조급한 충동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가망 없는 인간들로 규정했고, 오랜 감금 생활이 그들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완전히 타락시켰기 때문에 자유를 향한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마치 어떤 연회에서 춥고 바람 부는 밖으로 내쫓긴 사람들처럼 그들은 안에서 잔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존재가 되기나 한 것처럼 자기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 못하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말없이 허기진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두 여성의 존재는 왠지 모르게 아마도 지루해지려는 참이었기 때문인지 그곳의 모든 좌중에게 압박감을 주었다. 그러나 트리스트람 자매는 두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고, 그래서 동생인 실비아 트리스트람 양은 언니가 귓속말로 뭐라 이르자 필리스와 둘만의 대화를 시도했다. 필리스는 마치 뼈다귀 받아먹는 개처럼 황송해서 실비아와 대화를 했다. 정말이지 그녀의 얼굴은 생경한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수척한 기근 들린 사람의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녀가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그녀를 대화에 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자기의 무능력에는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실비아 트리스트람 양이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듯이 일반론을 내뱉었지만 현실 감각이 있는 여자라면 언젠가는 그녀와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필리스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앞으로 몸을 굽히면서 마치 자기가 열병에 걸린 손으로 인위적인 잡동사니의 더미를 헤치고 그 아래 존재하리라고 믿는 순수한 자아의 견고한 몸체를 만지려고 휘젓고 있는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아, 트리스트람 양, 당신들은 어찌나 모두 명석한지 나는 겁이 나네요.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들을 비웃으시는 건가요? 실비아가 말했다. 제가 비웃다니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느끼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실비아는 그 사실을 보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녀의 흥미를 유발했다. 당신들의 사는 방식은 정말 경이적이에요. 저와 동생에게는 신기할 정도로요. 작가 지망생이었고 자신의 모습이 신기한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고 또 이질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주는 것에 작가다운 즐거움을 느꼈던 실비아는 정열적으로 그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히버트 자매들을 인간으로 생각해 본 일이 아직 없었고 그들을 숙녀들로 불러왔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이제 반은 극정한 호기심에서 반은 허영심에서 자기 실수를 시정할 적극적인 자세가 되었다. 뭘 하세요? 실비아는 즉각 시정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었다. 뭘 하느냐고요? 필리스는 되물었다. 저녁 상차림을 감독하고 꽃을 꽂고 하지요. 아, 네. 직업은 뭔데요? 실비아는 사소한 말에 밀리지 않을 작정으로 물었다. 그게 제 직업이에요. 아니라면 좋겠는데 트리스트람 양, 정말이지 당신은 대개의 젊은 여성들이 노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자유인이라고 해서 나를 모욕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실비아는 달려들었다. 전 알고 싶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중요한 건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그래요. 실비아는 대화가 이론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싶어서 대답했다. 그렇지만 나와 내 동생의 생활은 너무 단순하고 평범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여럿 아실 텐데. 저는 당신들의 야외복 차림을 알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성장하고 행렬을 이루고 지나가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아직 당신들의 육성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당신들은 속속들이 견고한가요? 실비아는 자신의 이런 어조가 필리스에게 거슬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조를 바꾸었다. 아마 우리는 속으로는 공통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외양은 왜 이렇게 다르죠? 아니에요. 속으로도 우린 공통점이 없어요. 필리스는 쓰라린 심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비슷하다면 당신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길러지기를 담은 파티에 나가서 애교 있게 말하고 결혼이나 하도록 양육되었죠. 아마 우리가 대학에 가고 싶어 했다면 대학에 다닐 수 있었겠지만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교양 있는 젊은 숙녀들이 되었을 뿐이지요. 우리도 대학에는 안 갔는데요. 실비아가 말했다. 그리고 젊은 숙녀들에게 필수적인 자잘한 재주도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 언니는 진짜고 나와 내 동생은 가짜예요. 아니 어쨌든 저는 가짜예요. 그런데 그 사실 확연히 보이지 않으세요? 당신들 생활이 얼마나 이상적인 것인지 느끼지 못하시나요? 당신들이 왜 우리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지 이해 못하겠는데요. 실비아가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부모님이 여행 가시지 않는 한 친구를 집에 초대하지 못해요. 왜 못하죠? 우리 몫에 손님방도 없고요. 부모님이 허락도 안 해요. 우리는 결혼해서 나갈 때까지 그냥 딸들일 뿐이에요. 실비아는 좀 찌푸린 얼굴로 그녀를 관찰했다. 필리스는 자기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 솔직함이 부적절한 종류의 솔직함이었다고 자각했다. 왜 결혼이 하고 싶으시죠? 실비아가 물었다. 그걸 모르신단 말인가요? 당신은 천진난만 하시군요. 물론 당신 생각이 옳아요. 결혼은 사랑과 이상을 위해서 해야 하죠. 그렇지만 필리스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진실을 말했다. 우리는 결혼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어서 결혼을 그 자체로 따로 또는 이상의 실현으로 생각할 수가 없답니다. 결혼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으니까요. 자유와 친구와 내 집, 기타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누리는 많은 것들을 나는 결혼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 결혼이 끔찍하고 타산적으로 보이나요? 끔찍하게 보이지만 타산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내가 당신 같으면 글을 쓸 텐데. 트리스트람 양 또 모르는 말씀을 하시네요. 필리스는 희극적인 절망감에서 외쳤다. 글을 쓰려면 두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두뇌를 타고났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자비하신 하느님이 우리를 우리 처지에 맞게 만들어 주셨죠. 로자먼드는 무언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젠 너무 늙었어요. 아니 그런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니요. 나 같으면 불을 지르거나 권총자살을 하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리거나 무슨 수단이라도 썼을 거예요. 정말요? 필리스는 좀 조소하는 어조로 말했다. 당신들이 우리 처지에 놓였다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 처지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필리스는 조금 더 쾌활하고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럴 수 없지요. 이건 우리가 빠진 운명이고 우리가 능력껏 벗어나야 하는 운명이에요. 나는 다만 당신이 우리가 어째서 여기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뿐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제 보니 우리에게는 어림도 없는 생활인 것 같네요. 당신들은.
그녀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눈으로 훑으며 말했다. 우리를 그냥 유행이나 쫓는 상류사회의 숙녀로 보지요. 그리고 사실 상당 부분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처량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녀는 메마른 웃음을 웃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트리스트람 양. 우리를 보러 우리 집을 방문해 주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가끔 오는 것을 허락해 준다고. 예, 로자먼드,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렇게 필리스와 로자먼드는 그곳을 떠났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필리스는 실비아에게 자기 심경을 그렇게 털어놓은 것이 잘한 일이었나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후련한 느낌이었다. 그녀들은 둘 다 좀 흥분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감을 분석해보고 그 의미를 알아내고 싶었다. 전날 밤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이보다 기분은 저조했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스럽지는 않았었다. 전날은 그들의 역할에 대해 지겹게 느꼈지만 그들이 그 역할을 잘 해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느꼈다. 오늘은 지겨운 느낌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훌륭하게 능력을 발휘했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침실에서 나눈 대화는 좀 의기소침했다. 자기의 실존을 꿰뚫어보는 과정에서 필리스는 그 잘 호위된 곳으로 찬바람이 뚫고 들어오게 했던 것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무슨 역할에 적합한가? 나는 두 세계를 다 비판하면서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너무나 우울했기 때문에 동생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발작적인 정직함은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다는 느낌을 주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히버트경 부인이 그녀에게 그 이튿날 일거리를 잔뜩 지워놓은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강에서 보트놀이를 하는 파티는 유쾌한 것이니까.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